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게 조금 감이 오네요. 아니 소개를 해야 내려와야지. 아이고, 네 여러분 정치 생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내려오신 분, 소개도 없이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숙명여대 특임 교수이신 우리 박진영 교수님 나오시죠. 야, 잘 타신다. 잘 타시네. 아유, 좋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우리 두 분과 또 함께하는 시간.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예, 정치 생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시작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옛날 기분 살리고. 예, 좋습니다. 재밌네요. 예, 여러분. 자, 우리 벙커원 교회 여기 대관하고 있습니다. 미끄럼틀 마음껏 이용하셔도 됩니다. 뭐 100km가 넘으면 조금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얼마든지 이 미끄럼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소규모, 북 콘서트도 좋고, 토론회도 좋고, 세미나도 좋고, 좋은 행사, 또 생파도 좋습니다. 생파까지, 벙커원 교회가 대관해 드립니다. 여러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치 생쇼 아주 정말 격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큰 선거 2번 치르고 연달아 그러면 이제 정치 하한기고 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한기 아닙니까? 휴가들도 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의회에 가서 성경에 손 얹고 그렇게 하여튼 제한국회를 선언한 그 시점 이래 이렇게 정치가 뜨거운 적이 있었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예. 자, 오늘도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찬찬히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나오셨습니다. 자, 우선 경찰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아니, 그 경찰 총경급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걸 하나회의 12.12 쿠데타로 비유하는 거 적절합니까? 부적절하죠. 총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경찰은 경찰이 총을 가졌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총을 안 갖고 있군요. 검찰은 안 갖고 있는 검만 갖고 모양입니다. 있죠. 검.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총 갖고 쿠데타한 거는 국민의힘이죠, 옛날에. 그렇죠. 아니 그 당에서나 걱정할 그 일이에요. 당에서나 걱정할 일이죠. 총 갖고 쿠데타한 사람들이 우리 14만 명이나 되는 이 경찰들의 명예를 짓밟는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쿠데타는 이분들이 바로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법에 어긋나는 대통령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쿠데타적 발상이죠. 그 어저께 대정부 질의 때 박주민 의원이 그 부분은 잘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 이상민 의원 내란하고 쿠데타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른지 진짜 어떻게 달라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비슷한 말로 씁니다. 쿠데타를 우리말로 할 때는 별난, 내란, 네. 이런 식으로 정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내란이라고 했을 때는 혁명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혁명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쿠데타라고 하면은 지배계급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계급 내부의 이 권력이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쿠데타라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술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는 박주민 의원께서 제가 넌지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그 경찰 총경급 이상 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14만 경찰 분들은 즉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한마디 할 게 있는데 그 한 달 전부터 지금 경찰이 계속 삭발투쟁하고 현수막 내걸고 그랬거든요. 지금 쿠데타 세력이라면 지금 한 달 동안 현 정부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쿠데타 세력을 안 막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당일이 휴일이었고요. 네. 휴가를 다 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전에 경찰청장 대리에게 다 통보를 다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집단 행동이 있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모았을 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집단 항명으로 몰아가서 쿠데타 세력이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과거 검찰총장의 지시하에 전국의 지검장들이 다 모여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을 했던 분들은 뭡니까? 그거야말로
그렇게 하면 쿠데타 세력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또 문재인 정부가 했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권력이 된 그 민주적 통제 네. 그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반대하는 집단이 누굽니까?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 집단이었고 검찰이었죠. 예. 지금의 집권 세력입니다. 집권 세력이죠. 예. 아니 민주적 통제를 하자는데 그게 어떻게 쿠데타하고 엮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예. 지금 그 핵심이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법무부에 검찰국을 설치해서 통제한 것과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주장인데 거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검찰에는 기소권이 있고 경찰은 기소권이 없는 조직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그 통제를 검찰국을 뒀던 이유는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국을 뒀던 거고. 그렇죠. 예. 그 민주적 통제를 위한 차원에서의 검찰국이죠. 그리고 예. 경찰의 경우는 그 사법 제도 안에서의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이미. 검찰을 통해서도 받고 또 법원에서도 또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지방자치경찰체를 통해서도 이제 통제가 지금 그 시스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 경찰국 설치 이유를 뭐 3가지를 들었던데 그거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네. 이 경찰이 자기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구속영장 검찰에다 신청할 수 있지 그렇죠, 그렇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사행위 외에는 없습니다. 네. 기소권도 없어요. 기소권도 없어요. 없고. 없어. 그 완전히 지금 뭐 경찰은 뭐 이미 충분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통제하겠다는 거는 이 수사까지도 좌지우지하겠다 이라는 의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법령상으로도 법무부에는 검찰을 통제하고 관리할 기능이 법령에 있습니다. 네. 정부조직법에 있는데요. 행안부에는 법령상에 치안 업무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을 통제할 의무가 없고요. 경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해 가지고 정책의 순위별이라든가 인사 관리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그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제대로 이렇게 활용이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같은 경우는 각종 이 지역적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미 그 문민화되어 있고 민주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찰을 통제하겠다. 이거 뭐 보나마나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권력의 그 수사 개입을 위한 목적을 깔고 그렇죠. 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려는 의도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검찰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네. 경찰을 깔보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각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경찰에 대한 불만들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한 안갚음 이런 표현들 하거든요. 문재인 정권의 충견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권성동 대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마 보복성 측면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경찰이 언제 문재인 정부의 충견이었습니까? 뭐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사례를 한두 가지는 좀 들어야 그 말에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황운하 의원을 사례로 드는 것 같아요. 황운하 의원을 된 거에 민주당 대해서. 의원 시켰다고? 네. 울산시장 하명 울산시장 수사권 하명 수사권으로 이야기하는데 연결해서. 그거 지금도 수사 중이에요. 아니 근데 네. 뭐가 결론 난 게 있다고? 그러니까요. 얘들은 좀 결론이 난 다음에 그다음에 평가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수도 없이 많은 그 국민의힘 내의 검사 출신들 그들은 뭡니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네. 거기 검사들이 지난 정부 때 충견 노릇을 했다 그런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런 경찰이 표현 쓰지도 않죠 요즘. 네. 예전에는 권력의 개, 시녀 이런 표현 썼는데 요즘은 그런 과도한 표현을 잘 안 쓰죠. 오히려 이제 그 경찰 조직 내에서 엘리트 조직이 경찰대 출신이잖아요. 여기를 타겟으로 삼아서 경찰 조직의 길을 꺾고 그 다음에 인사권으로 통제하겠다. 그게 이제 좀 본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거 관련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치안 문구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없는 직무를 하위법에서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경찰국을 만드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치안 문구가 사라진 거가 91년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지 않으면
아까도 우리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91년도에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세대들이 이런 배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아니고 왜 그게 치안이라는 게 사라졌었고 어떤 폐해 때문에 사라졌었고 이런 거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네. 완전히 지금 이게 정부조직법 35조 1항과 5항의 싸움처럼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들은 따라가다 보면 별로 그게 나의 생활하고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그냥 관심을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민주당이 좀 앞으로 이제 이게 지금 단시간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접근을 잘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영화 1987이잖아요. 네. 책상을 턱 치니까 그렇죠. 이 대학생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네. 게 네. 예. 87년도에 경찰이 임의동행 형태로 운동권 대학생을 데려다가 물고문을 했지 않습니까? 임의동행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영장 어떤 청구받지 않고 영장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려면은 영장이 나와야 나와야 됩니다. 되죠.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 나와야 구속을 되죠. 시킨다든지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그쵸, 그쵸. 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든지 이게 다 법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냥 경찰이 야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체포 못해요. 못하죠. 예, 검찰이 심심하면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지들이 미워하는 사람 구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법원의 동의를 구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인데 임의동행 그 시절에는 그 임의동행이라는 게 있었던 거고 그렇죠. 임의동행은 경찰이 수상한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갈 수 있는 그게 임의동행인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이 치안본부라는 형태로 내무부, 지금은 이제 행자부 밑에 있었던 거죠. 네. 밑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안기부장이죠, 그 당시. 안기부장이 이 치안본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네. 직접 전화를 해서 뭐 대학생 잡아들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마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서 정권에서 입맛에 맞도록 수사를 하고 수사를 또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91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키면서 이 통제를 받지 않는 형태로 갖고 그것을 이제 문민 통제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만듭니다. 네. 위원회에는 민간이 참여하기도 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경찰들을 민주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수사를 받아보지 않은 분들 사실 우리가 이제 사법 서비스라는 거를 경험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법 서비스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그러니까 서비스입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저도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국민에게 하는 서비스예요. 사법 서비스라는 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수사하는 것도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모략을 하려고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억울한 사람도 고소 고발하지만 모략을 하는 사람도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심판해주고 가려주고 범죄를 밝혀내는 게 이 기관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라고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죠. 뭐 누군가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 가가지고 막 조사받고 뭐 가혹하게 네. 그냥 범죄자들도 있지만 뭐 네. 가혹하게 수사받고 뭐 심지어는 그 억울한데도 네. 뭐 당신 죄인이잖아 이렇게 몰아세우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있었죠. 네. 그 사법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있는가 사람도 하면은 있어요. 사법 서비스 받는 사람은 누구냐? 김건희. 아 그렇게 또 그렇지. 제 경찰에서 부르지도 않고 그냥 그렇죠, 서면으로 그렇죠. 내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예,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젊은 분들 외국에 좀 잠깐 살아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치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대한민국 경찰 정말 친절합니다. 미국 경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맞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밤에 언제든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범죄 검거율도 아마 세계 1, 2, 3위 안에 들 겁니다. 저는 사실은 예전에 이제 신문을 배달한 적이 있었어요. 살 빼려고. 대학생 때 그 살 빼려고 이제 조간 신문을 돌렸는데 갑자기 돌리는데 너무 이게 화장실이 급한 거야. 근데 새벽에 화장실 연 데가 어디 있어요? 노상방뇨 파출소. 하지 않으면 그 파출소로 가가지고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 화장실을 좀 써야 되겠다.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쓰세요 이거 보면서 이게 당연한 거구나. 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런 줄 몰랐습니다. 서비스를 받은 거죠. 그렇지. 거기는 굉장히 무서운데, 가서 그냥 그야말로 이제
곤욕을 치르는데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와 그런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그 뒤로는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금 사건 사고들 보면은 무고도 많고 워낙 흉포한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법 서비스의 이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경찰국 설치가 그걸 통해서 사실 이게 우리가 민생과 관련된 사고들보다는 정치와 관련된 사건들 때문에 지금 이 경찰국 설치를 하려는 것이고 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준석 당대표 사건을 어디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경찰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은 이게 지금 혐의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혐의를 잡아서 기소를 시키려면 1단계에서 경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찰국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인사권으로 같이 동시 통제를 하려는 것이 네. 아니냐. 이게 우리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이잖아요. 아, 예, 근데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장관 탄핵과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위헌소송까지. 위헌 소송까지 간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던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법이 있고 정부조직법이 있습니다. 네. 그걸 벗어나서 영이잖아요. 대통령 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은 법보다 아래 그쵸. 개념이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인데 네. 아마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영으로 다 합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근데 미국은 정부조직법이 없어요. 정부조직법이 왜 없냐면은 미국의 장관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미국의 장관은 영어로 세크리터리예요. 비서. 네, 우리나라 장관은 미니스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내각제적 요소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무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보통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혼자 다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국무위원회라고 해서 국가의 중요한 그 결정사항을 장관들도 의결권을 가지는 그렇죠.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개인이나 비서가 아니고 기관으로서 취급을 받아요. 장관 한 사람이 기관으로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장관의 업무에 관해서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이 명령으로 인해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장관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벗어나서 대통령이 직접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 네. 저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미국은 뭐 집권하면은 그 정부의 국장까지 싹 바꾸더만요. 근데 미국은 연방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너무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을 어저께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국무회의가 민정수석실 이야기죠. 네, 예. 의결 기간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무슨 그 법조항을 들이댔거든요. 네. 그 대목인 거죠. 근데 너무 화를 내고 한동훈이는 점잖게 받으니까 박범계 장관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고 네, 맞아요. 한동훈 장관은 교묘하게 피해 갔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말투 문제 때문에 이 성패가 갈리듯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니 어제도 박주민 의원도 네. 다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맞아요. 저는 너무 화를 냈어요.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이쪽은 너무 화를 내니까 뭔가 좀 정치 공세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어저께 그 태도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저께 그 장면을 봤을 때 그 진짜로 그 이제 논박이 오고 가는 데가 이제 본회의장이 됐다 바뀐 거거든요. 이 네. 영국도 그래요. 영국도 보면은 막 야유를 보내요. 거기 같이 있는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야유를 보내는데 어저께 딱 그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막 야유 보내고 박수 치고 웃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정부 질의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것도 있고, 뭐 내용도 물론이지만, 근데 내용은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뭐 준비를 안 해도 워낙 그 윤석열이가 뻘짓을 많이 하니까. 예.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 직전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본인 때 좀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좀 잘 만들어 놓던가 하셔야지.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그 순식간에 대목 때문에 어저께 웃음이 나왔던 거, 터져 나왔던 거예요. 네. 네. 아 본인이 있을 때 뭐 하다못해 그 한동훈이나 휘하의 검사였는데 뭐 비밀번호 하나 밝혀내지 못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야당 되니까 또 소리치고 이게 좀 사람들에게 좀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포인트였어요. 아니 권력을 잡았을 때 좀 시원하게 검찰 개혁을 하셨어야지. 그 뭐 박범계 장관 탓이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아니 근데 하다못해 이게 본인이 뭐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 뭐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현주 변호사 말씀은 박범계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이 검찰
검찰도 법원처럼 컴퓨터로 사건을 배당받는 이 방향으로 가자고 했더니 아, 네. 검찰 반발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법원이 하는 건데 뭐 새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그런 배당을 보통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검찰은 아니에요. 아, 검찰은 예, 아니구나. 저기 굉장히 소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임했고 뭐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바지요. 뭐 또 열심히 개혁을 추구했던 장관들은 뭐 그냥 된소리를 맞고 또 그 된소리 맞는 과정에서 이제 또 수박들이 역할을 했고 이 수박소리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될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그 당시 민정수석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추미애 장관이든 박범계 장관이든 두 사람한테 전체적인 책임을 지우기에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그쵸, 이해해서 아실 들으실 거예요. 겁니다. 네, 다들 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요. 아니, 네. 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예, 뭐 제가 정말 좀 돌려서 얘기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예, 많이 억울해하시겠네 우리 박범계 장관. 예, 뭐 그럴 것 같으면 왜 그걸 맡겠다고 하셨는지도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자 지금 한동훈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지금 그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태도를 보니까 이 사람이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언론들도 보면은 윤석열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그보다는 훨씬 좀 그 정돈된 말을 하고 엘리트인 그런 한동훈에게 다음 기회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논조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이제 법무부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합수단을 또 하나 설치를 하겠다는데 지금 합수단 설치가 3개째인데 다 금융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합수단 설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또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검찰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어저께 좀 대정부 질의라든지 앞으로도 이제 민주당이 계속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은 인사권과 관련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좀 대응을 잘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 패싱하고 지금 인사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깊이 좀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이 좀 신세대잖아요. 그 신세대고 나름의 그 어떤 뭐 검찰 안에서는 에이스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룰 때는 조금 준비를 더 이제 무슨 TF 같은 거를 꾸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를 지금 접근해야 아니 내가 보니까 겁먹었어 한동훈이한테. 겁먹을 정도까지 아니야, 겁먹었어 보니까. 그러니까 세게도 못 나가고. 네. 이 정도까지 하면은 한동훈이가 나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겠지, 노여워하지 않겠지. 그게 읽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럴 때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완전히 이제 저기 박지원 같은 사람이 공격해야 돼. 그렇죠. 완전히 박지원이가 이제 거기서 또 필요하군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공격하면은 이거는 뭐 제가 하도록 감당이 안 하겠습니다. 되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이 되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내가 한동훈 공격은 잘할 자신이 있는데 국회의원을 안 시켜주네요.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네. 내가 저 사람들한테 밉보이면은 나는 조국처럼 털린다. 그러니까 추미애처럼 털린다. 그렇지, 그게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사회적 때가 좀 덜 묻은 사람. 네, 오늘만 사는 사람. 그렇지, 우리 내일이 박진영 없는 사람. 교수님처럼 오늘만 사시는 네. 그런 분들이 그래요.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스타 장관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영국 이야기 하셨는데 내각제 국가에서는 스타 장관이 있어도 됩니다. 있어도 되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장관이라는 자리는 본인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리를 일부 위임받아서 행정기관의 장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스타 장관이라는 것은 그 말이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아까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막 거의 치고받고 싸우듯이 합니다. 거기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게 야유 보내고. 왜 가능하면요. 네. 내각제 국가에서는 그렇지. 장관도 국회의원이 합니다. 그렇죠.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장관했다가 국회의원했다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건 뭐 문재인 정부든 어떤 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노영민 비서실장 와가지고 막 큰 소리 쳤잖아요. 그거 절대 잘하는 짓 아닙니다. 그거. 대통령의 일개 비서일 뿐입니다. 비서가 어디 국회의원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 그건 있어서는 저는 안 될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좀 멋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저는 뭐 절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요. 잘한 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워낙 그 정치를 안 했던 사람이어서 그 논리가 우리가 배경 설명을 항상 해줘야 돼요. 왜 지금 국회에 와서 장관들이 그렇게 뻗대면 안 되는지.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에요. 민의의 전당, 우리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고 장관들은 선출 권력이 아니고 임명된 권력이기 그렇지. 때문에 와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노영민이도 거거든요.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근데 어저께 그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일단 박범계 장관한테는 적의를 보이고 나왔어요. 걸어 나올 때도 그랬고 그 말투도 얘기해 보시라고 내가 받아쳐줄 테니까 얘기해봐 너 이런 태도였거든요. 오후에 조정훈 의원의 그 대정부 질의할 때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선택적으로 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는 다 문재인 정부와의 연관성 속에서 모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스타 장관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가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 일타로 젊은 의원 내세워가지고 막 네. 그렇게 한동훈을 몰아치게 해야지. 지가 나와가지고 도대체 얻은 게 뭐가 있어? 와 박범계 말 잘하네. 그때가 좋았네. 구관이 명관이네. 그 소리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원내 전략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나서 평가를 하니까 아쉽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원내 전략을 짤 때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막무가내 인사를 지금은 던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다 휘말린다. 아니 그 사전에 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뭐 이렇게 대응을 잘한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기존에 대응했던 걸 갖다 놓고 시뮬레이션해서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준비를 안 한 거고 그렇죠. 박범계 장관은 본인이 자신이 있었던 거지. 근데 법리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박범계 네. 장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박범계 장관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 중에 법무부에는 인사 권한이 없다. 법률적으로.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한동훈은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위임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위임 자체가 사실은 왜 그걸 법무부에 위임해야 되느냐. 인사혁신처 권한을.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주장이 아까 저도 낮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인사혁신처가 대통령이 더 상위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임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근데 법무부에 하느냐 이거 이 말이죠. 근데 원래 아시다시피 법원 인사혁신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이 가져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법무부로 바꿔놓은 것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건데 대통령실 비서실이 갖고 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비서실은 그냥 대통령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한동훈 장관이 또 그 이야기 했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한 건 잘했느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민정수석실은 그냥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포괄적 의미에서 통치권으로서 인사권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해놓은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해당되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임하도록 하는 법률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기에 그 윤석열이를 그만두게 만들고 내각제로 가는 걸로 민주당 내 수박과 국민의힘에서 뜻을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시각이 많은데 그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내각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각제로 가면은 바보, 반브로커, 현 정치인들의 원로원 정치가 되죠. 그래. 그놈들이 이제 계속 해먹는 구조죠. 해먹는 구조. 예.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비서실이 왜 인사를 법무부로 가져갔냐. 요거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통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위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봐야 돼. 이게 왜냐하면 그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럴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요거는 판단을 받아봐야 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임이라는 게 이제 법에 있긴 있지만은 네네. 그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법무부에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저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어저께 한동훈 장관의 얘기는 그걸 역으로 반증을 해준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시켜서 하는 거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뒤집어 보면
지금 대통령 시켜서 내가 지금 인사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입 닥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네. 그 이야기 했잖아요. 미국하고 네. 우리나라가 다르다는 게 네. 지금 법 해석하는 법학자들도 그걸 잘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이제 정치학 전공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법학이 전부 다 법학인 줄 아는데 헌법이라든가 기본 정치 체제에 관한 것들은 정치학이에요. 정치학자들은 저처럼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바라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정치적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게 위헌 소송을 걸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행안부 경찰청 만드는 것도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되기 예, 때문에 이게 법무부의 인사관리단 만든 것까지도 그렇죠. 똑같이 한번 저는 헌법소원 한번 넣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우리 민주당에서 그렇게 할까요? 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안 되면은 정도면은. 시민사회단체라도 해야죠. 우리 저기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 내각제는 지금 대통령 지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 아무리 뭐 만약에 미략을 했었다, 근데 하기 어려워요. 지지도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그게 가능한 거지. 지금 뭐 30% 제가 보기 20%도 갈 것 같은데 20%도 어렵다. 한동훈 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본인이 이제 객관적으로 자료를 만들 거기 때문에 믿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치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가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왕정을 안 하고 지금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선의의 의미는 왕이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왕이 늘 세종대왕만 나오나요? 연산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왕의 선의에 맡기면 그럼 나라 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나누어가지고 제도화를 시키고 법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권한이 대통령 측근이고 국민들이 절반은 신뢰하지 않는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검증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 사람이 징벌적인 것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하는 말로 뭐 노란 침을 바를 수도 있는 거고 빨간 침을 바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률 제도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자기의 선의에 맡겨달라 이렇게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내로남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알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그런 걸 캐물었어야 돼요. 지금. 네. 너무 소리를 지르셨어. 네. 20분 동안 노려보시고 왜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건 젊은 정치인이 하는 일이지. 젊은 정치인이 해도 치기 어리다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나이 살 먹은 양반이 아유, 하여튼 이 모든 불씨는 가 있을 때 잘해야지. 어? 권한이 이제 와가지고 때 해야죠. 이제 와가지고 그러는 네. 게 얼마나 참 꼴불견인지 몰라요. 예. 그 제가 아까 그렇게만 우리가- 얘기해서 죄송한데 뭐 저도 그 세부 내용 두 사람이 이제 막 뭐 공방 벌인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지만 이게 결국 프레임 싸움이거든요. 그런 맞아요. 거는. 네. 예? 이 법리로 접근하면 질 수도 그리고 있어요. 저희가 앞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음. 왜 우리는 그걸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던가. 왜 문재인 정부 내내 그렇게 뭐 역으로 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하다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왜 그거 제대로 해결 못했던가. 음.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잘 나갈 때만 생각하지 말고 네. 전략이라든가 법률 제도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영방송 문제도 우리가 언젠가는 야당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 상황을 대비해서 저 사람들이 정의 높고 균형감 있도록 만들어 놨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조금 유리하다고 그냥 두는 게 아니잖아요. 2018년만 해도 2019년만 해도 2020년까지만 해도 설마 우리가 야당이 되리야. 어? 그런 생각 우리가 뭐 설마 네. 집권 당으로서 그 지위를 잃어버리겠느냐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한 방에 훅 갔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그 인혁당 그 이제 그 보상 받은 맞아요. 분들 다시 토해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자 면제해 주는 거 맞죠? 네, 예. 맞아요.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미적대다가 해줬으면 됐지. 한동훈이가 해결했잖아.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상황. 참 이것도 너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아, 그러니까 효능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효능감 떨어지는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80석 해줬는데 뭐 했냐 이거죠. 계속. 그러니까 지금 뭐 나머지 2년 동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당 지도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으로 밀어줘야 한다가 지금 70%를 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야기 또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 어떻게 뭐 16명 죽인 그 탈북 어부, 예, 그 문제는 이제 일단락 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프레임에서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죠. 예, 하태경 의원이 통일부 장관한테 유엔사 동의 안 받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유엔사 동의 받았는데요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네. 이게 하태경 의원이 한 3선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판문점을 지키고 있는 게 유엔사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네, 동의 안 받고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렇지. 그럼 그거 뭡니까? 도망간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부터 우선 확인해 봐야지. 유엔사가 그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내요 남한에서? 그러니까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 유엔사 동의 없이 보냈다는 게 맞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의혹이 출발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접경 지역과 관련한 모든 거는 우리나라 단독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구조상 네. 미국과 다 같이 하는 건데 네. 지금 그걸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이 부분 유엔사 허가 없이 넘어갔다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탈북 브로커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이게 둘 다 보수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래요. 그런 말을 듣고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 듣고 와서 저기 국정질의할 때 한 거예요. 이런 등신들, 아이고 진짜 꼬라지하고는 진짜 뭐야 그게 대체? 당분간 이제 하태경은 끝났다. 방송도 못 나온다 이제. 아주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거 갖고 더 이상 이슈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그 서해 공무원 피살의 사건에서 요거까지 해갖고 3주를 끌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결국 이제 디귿시읒 됐잖아요. 이제 완전히 그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한마디로. 빨리 국면으로 넘어간 게 경찰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본인들도 그런 것 느낀 거지.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이 서해 공무원 그 월북 의혹 사건, 그 다음에 동해에서 있었던 이 어부 그 네. 강제 송환 사건,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해가지고 이 통일부라든가 해수부가 입장이 바뀌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되었다. 또는 거기에서 어떤 정치 기획이 있었다. 이러면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입니다. 네. 이거는 진짜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물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수사하다 보면은 이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자술서 쓸 때 있지 않습니까? 뭐 누가 압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그 내부 발언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국정원 직원이 누가 다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그런 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거 세게 한번 걸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하태경 하는 짓이 참 한심합니다. 그 4선 됐나? 3선인가? 3선 아닌가요? 3선이겠네, 3선. 네. 누가요? 하태경. 하태경 한 3선 되죠. 예. 사실 지난번에 그 북한 전문가요. 북한 쪽. 북한 전문가. 그 주사파 출신의 뉴라이트예요. 그렇죠. 뉴라이트 쪽. 주사파 출신의 네. 뉴라이트예요. 주사파야, 주사파. 예. 북한도 잘 연구를 많이 하셨겠네요. 그럼. 자, 근데 윤석열 이제 다음 주 휴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도 다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공무원도 다 같이 가자고? 네, 공무원도 다 빨리 같이 가자. 그러면 지구는 누가 지킵니까? 예, 나라는 누가 지켜요? 응? 뭐 한 일도 별로 없으시면서 또 휴가까지 가시고. 아이고, 뭐 지금도 아니 120시간 주 120시간 근무 예찬론자가 뭐 무슨 일을 했다고 이렇게 벌써 이렇게 그러기 상태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어? 나 참. 그러니까 이게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고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될 임무를 법무부와 행안부에 줘버리는 격이거든요. 일하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하기 싫은 자여 먹지도 마라. 근데 오늘 도어스태핑 보니까 그 이제 삿대질을 안 하더라고요.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손은 안 쓰시더라고. 근데 도어 스태핑에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아유, 많이, 이런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많았죠. 예. 안 하느니만 못한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요건 아무래도 2030 남성 세대의 지지가 빠지니까 어떻게 모면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론을 좀 그렇죠.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는 그런 수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서해 동해 그 북풍 조작 사건, 이 부분이라든가 이 경찰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여가부 없애자 이것까지도 전부 다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뭐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올라가지는 않는데 30%의 이 흔히 하는 말로 그 강고한 보수 지지층들이 흔히 이 의견을 표출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서 저는 이거 내뱉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도의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지 저는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이미 보수가 많이 빠졌어요. 60대 이상이 지금 절반밖에 지지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가부 폐지는 계속 체근을 했어요. 이게 한 2주 전에도 여가부 폐지 빨리 로드맵 마련하라고 했었던 건데 그것과 함께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그래서 한 130 정도로 정리했는데 이걸 또 200으로 아하. 빨리 맞추라고 예. 한 게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론조사
저기 국민의힘 당대표 1위에 자꾸 이준석이 올라오니까 지금 이 지지세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네네, 조사를 몇 개를 했는데 계속 이준석이 1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금 37%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또 이준석 날린 거는 윤석열의 뜻이자 거의 지금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윤핵관들의 뜻. 그렇죠. 네. 그 보면은 누굽니까? 건사랑 강신업. 예, 그분이 그 이준석 쪽 상대방의 네. 변호를 한다면서요. 김성진 씨가. 네. 당연히 의중이 반영된 것처럼 읽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김소연이 빠지고 그 강신업이 들어갔더라고요. 전 진짜 웃기더라고요. 강신업 그 사람은 네. 지금 변희재 씨가 보기에는 네. 우리나라 권력 서열 3위. 아, 1위가 누굴까요? 천공? 예. 2위가 김건희, 3위가 강신업, 4위가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5위는 토리? 아니, 4위가 토리일 수도 있겠다. 4위가 토리.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정말 강신업 씨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사실 제 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신업 씨가 고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송치로 갔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기사는 예. 송치로 나왔던데. 송치로 나왔지. 그래서 내가 그 강신업 때문에 송치가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러나 뭐 하여간 참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그 재판을 굳이 가겠다. 과연 김건희가 손해를 볼지 아니면 이득을 볼지. 네. 기사는 계속 만들어내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불기소로도 끝낼 수 있다면은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뭐 불기소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기소로 가겠죠. 기소로 가는 순간 참 사법 서비스를 이제 받으시겠네요. 뭐 하여튼 그거는 사실 뭐 본인이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뭐 저도 뭐 열심히 응해야지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변호사는 쓰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하시면서 예. 변호사들도 좀 언론에 좀 띄워주셨으면 그럼요.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예. 아니, 그분들이 아직은 뭐 자기들 알리지 말라고 해서 얘기 안 하는데, 뭐 알릴 상황 되면은 슈퍼스타로 모셔야죠. 예, 슈퍼스타를 좀 만들어 여러분들이 주시죠. 좀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건 참 그거를 법정으로 가져가서 좋을까 싶습니다. 저는 잃을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뭐 그걸 위해서 처벌받는다고 한들 뭐 도대체 나한테 해가 될 게 뭐가 있어?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좀 불리한 것 같은데. 이거는 김건희 씨가 굉장히 불리할 사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 PD님 약간 전략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전략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저분하게는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저분하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진 마시고. 예. 자, 우리 광고 좀 하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가부 페이지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2030 남성 세대를 정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준석이를 경기하기 위한 목적. 네. 그런 목적.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폐지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만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예. 위원회 구조를 바꿔서 존치시킬 겁니다. 이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뻥을 치는 게 일상이고 뭐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집단한테 권력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슬픈 일이고, 우리 국민들은 아셔야 됩니다. 국민의힘한테 이번에 좀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순간 푸대접 받는다는 사실을. 참 이런 대통령은 처음이라서 참. 예. 그건 좀 알아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된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아주 국민들이 받는 서비스가 현격히 줄어든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 퀄리티가 매우 떨어진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탄핵의 강을 건너고 좀 나아진 줄 알았어요. 근데 권성동 대표 발언하는 수준은 거의 뭐 윤발하기 이상 뭐 거친 표현이었고, 어제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깜짝 놀랐는데, 성했죠? 경찰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억울하면 왜 경찰하고 그 시험 쳐서 검사되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게 걔네들의 수준이에요. 야. 걔네들 수준이니까 여러분, 이런 수준의 애들이 민주당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시당하기 딱 좋은 사고입니다. 무시당하기 딱 좋은 사고예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광고로 가겠습니다. 자, 제습기가 왔습니다. 자, 이 여름에
이 반지하에 뭐 어떤 사무실이 있거나 또 집이 있으신 분들은 제습기 기본이죠. 예. 보국 이동식 제습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뭐 특히 폭염에다가 장마철 습기 많은 때 이 제습기 없이는 이거는 사람도 망가지지만 기계도 망가집니다. 저도 한때 그 반지하에 그래요? 사무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산지 이제 반년도 안 된 컴퓨터인데 딱 멈추더라고요. 봤더니 이 제습기를 돌리지 않아 가지고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자, 에어컨 선풍기 켜놔도 습기는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럴 때는 보국 제습기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네, 강력하게 삶의 질을 조용히 높여드립니다. 하루 최대 7리터까지 제습합니다. 금방금방 차더라고요, 요즘에. 7리터, 엄청나네. 네. 그 자동 켜짐, 꺼짐 예약 기능, 자동 제습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한층 높였습니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자유로운 희망 습도, 풍량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동 모드, 연속 모드, 수면 모드 또한 있어서 스마트한 습도 조절 또한 가능합니다. 직관적인 LED 표시창으로 이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네, 현재 습도, 설정 습도 다양한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국 이동식 제습기 17만 9천 원인데 이게 10% 할인된 가격입니다. 네, 자, 현재 여름맞이 꿉꿉한 장마철 시즌 특가 이벤트 중입니다. 19만 9천 원인 것이 17만 9천 원으로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여름은 보국 이동식 제습기로 이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헬시어그 산양류 단백질엔 초유 프로틴입니다. 요즘 그 팔다리가 얇아지고 운동에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헬시어그 산양류 단백질 100은 깨끗한 자연에서 자란 100% 네덜란드산 산양유로 만들어졌습니다. 물 부어서 한번 좀 해보시죠.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네, 예. 조금 넣어서 먹어요. 전 세계 산양유 시장의 리더 CBM 브랜드 제품이 되겠습니다. 식중독의 원인인 리스테리아균과 살모넬라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서 믿고 섭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네덜란드의 엄격한 품질 기준 인증 시스템인 퀄리고트 인증을 받은 농장의 산양유를 사용했습니다. 자, 산양유 초유 프로틴은 산양유 단백질에 초유 단백질을 더한 단백질 분말인데요. 초유란 단 0.5%밖에 생산되지 않는 귀한 원료로 우유보다 단백질이 약 5배 높은 고단백 결정체입니다. 48시간 이내에 첫 착유한 초유로서 더욱더 신선하고 질 좋은 초유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산양유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우유보다 적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한 분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한정 압도적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김용민닷컴에서 소량으로 간편하게 산양유 프로틴으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헬시어그 산양유 단백질 100분말 한 통, 요거 38,000원입니다. 헬시어그 산양유 단백질 100분말 2통, 이거 2통, 한 통에 38,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7만 원을 넘어야 하는데 6만 800원에 모십니다. 20%나 할인된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헬시어그 초유 프로틴 분말 한 박스. 그러니까 요게 이제 14포가 들어있는 겁니다. 14포 20g짜리 이렇게 해서 한 박스인데 18,900원이고 헬시어그 초유 프로틴 분말 4박스는 6만500원. 네, 20% 할인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예. 고소하네요. 네, 이게 진짜 부드럽네. 이게 또 네. 뭐 그냥 고소하시라고 네. 드리는 게 아니라 저 팔다리가 얇아지고 그쵸.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분들. 근육 빠지거든요. 예. 나이 예. 들면. 그래요. 우리 세대에 정말 꼭 필요한. 우리 세대. 예. 윤석열 세대에도 필요한. 네. 네, 그 그런.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먹으면은 근육이 생겨. 다리가 붙나요? 모르겠습니다. 술에 한번 타 드셔보시죠. 아니 무슨 장차관에 이때 그 막걸리를 돌립니까? 아니 그래도 되나요? 막걸리 돌렸어요? 아니 그 무슨 뭐 회식도 아니고 워크숍 때 그러는 건 좀 오버 아닌가? 오빠죠. 대통령 마음이죠.
대통령 마음입니까? 아니 그 사람은 일상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 대통령 그 국민 소환제 없나? 대통령은 국민 소환 못 하나요? 그런 게 있었으면은 국민의힘이 했었겠죠. 그렇죠. 대통령은 탄핵밖에 없구나 방법이. 예, 그래요. 아이고 정말 뭐 탄핵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도 2년 후에 만약에 총선 때도 그때 만약 민주당이 한 180석까지 만약에 비슷하게 간다면은 탄핵 생각해 볼 만하죠. 진짜 탄핵은 여차하면.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국민이. 여당에서 반란자가 나와야 됩니다. 반란자 나오겠죠. 아, 새누리당에서 반란자 나와가지고 이제 박근혜가 여당일 이제 때. 그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친박 친이 구도가 없어지면서 당내에 저항 세력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치. 국민의힘 내부에. 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뭐 20%라도 이렇게 나오면은 탄핵하자 소리 못 하니까 개헌하자 소리 나오게 됩니다. 개헌, 그렇지. 개헌해서 임기 축소하자. 그럼 내각제로 가는 거지 뭐. 네. 내각제를 자, 이걸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내각제는 안 될 겁니다. 안 된다. 예, 왜냐하면은 내각제는 국민투표에 통과가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 어릴 때 국사책에 제2공화국은 내각제에서 망했다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아, 교육을 또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 때는 다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각제는 나쁜 건 이렇게 내각제 하면 안 된다? 일본처럼 망한다 이렇게 뭐 일본처럼 이런 인식이 박혀 있어서 일본은 안 망했는데 내각제는 일본이 잘 망한 게 안 돼요. 내각제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각제에서 고인물이 됐죠 정치권이. 그래서 망했죠. 근데 일본은 내각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왕이 있기 때문에 천황이 있어서. 내각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있으면. 하여간 뭐 제가 봐도 내각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각제를 아주 정말 오매불망 정말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여든 지금. 야든. 맞아요. 네. 싹 다 바꿀 거라니까 다음 총선 때 국민이. 그래요.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저걸 해야 됩니까? 민주당은 원래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냈던 당론은 4년 중임제 정부 통령제 개헌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마지막 임기 1년을 축소할 수도 있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다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개헌 논리가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개헌 논의가 개헌은 안 되더라도 정계 개편의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내각제 찬성론자들로 이제 모이고 네. 그다음에 내각제라는 것이 소용돌이가 치면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선거구 재개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다당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정치권에서 분화가 될 수 있는데요. 1등만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라 네. 뭐 1등 아닌 당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우리 정치가 특히 대선 국면에 이르면은 이 결과에 따라서 한쪽은 괴멸하고 다른 한쪽은 대박이고 승자 독식이죠. 거의. 승자 독식 차원, 뭐 권력을 한 손에 쥐는 정도가 아니라 진 쪽은 막 정치 보복을 막 그냥 무한히 당하고 그렇잖아요. 그 불안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은 이게 아닌가. 1번과 2번 말고 다른 제3에 대한, 제4에 대한이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2번을 싫어합니다. 근데 3번이 집권되면 나야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내가 싫어하는 2번이 대선에서 이기면은 이제 난 5년 동안 죽는구나. 그걸 이제 막는 제도가 이제 흔히 하는 결선 투표 제도죠. 결선 투표제. 이 0.7% 포인트 차로 저쪽에서 이겼는데 모든 걸 다 가졌어. 심지어는 그 0.7% 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단지 그렇게 아주 신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 때 제기됐던 여러 범죄 의혹들, 부조리들 이런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다 그냥 없던 일이 되고 근데 반대편은 진짜 완전히 죽일 놈이 돼버리고 감옥 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언제까지 우리 정치가 이런 식의 그 구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야 하느냐, 못해야 저는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국 정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정도면 깨끗한 편입니다. 외국의 정치하고 비교해서 깨끗한 편인데 다만 이 정치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정치의 사법화가 굉장히 심해져 있어요. 통치 행위로서
어느 정도 용인돼야 될 부분들도 법의 영역으로 갖다 미는 경향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특할비 문제, 그다음 직권남용 문제 이런 부분들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대북 관련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행 한국의 법에 의하면 대북하고 북한하고 접촉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 방국가 수계들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통일이라든가 남북 교류를 위해서는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뭐냐 통치 행위거든요. 대통령이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거. 그렇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저는 융통성 있게 정치 행위를 받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배웠던 상권 분립이었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구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국 그 정치 제도가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많이 이양하는 그런 좀 부분으로서의 개헌이라든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국회에 예산 편성권이 없고 감사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아, 근데 그건 어디 있어요? 네. 감사권. 행정부에 있죠. 감사원이 행정부에 있잖아요. 예산 편성권 기재부가 갖고 있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의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는 대부분이 의회가 예산 편성권과 그다음에 감사권, 그다음에 이 폐쇄적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폐쇄적 입법권이라 하면은 국회만 입법을 할 수 있지 대통령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입법이 물론 뭐 국회에서 합니다만은 행정부에서 안을 내서 국회에서 대행해주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적으로 이 대의민주주의에 굉장히 좀 이 취약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보완은 사실은 그 당의 공천 과정을 통해서 보완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만큼 이 국회의원을 그냥 50%를 그냥 싹 다 바꿔버리잖아요. 평균 교체율이 50%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치의 사법화 문제는 당에서 공천을 변호사라든지 법조인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역량이 좀 강화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 개혁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역량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많다.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가는 부분은 저는 양당제가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양당제를 하기 때문에 변화가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3당이 정의당 같은 당이 3당을 하기 때문에 그 다당제에 그거를 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일단은 이 현재 문제들을 접근할 때는 공천권에 대한 어떤 개선이 지금 더 양당 모두 공천권에 대한 개혁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가장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그 지금 민주당 그 역사를 좀 보고 있는데 20년 전에 그 했던 그런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의원이 몇 명 안 돼요.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 바뀌었고 살아남은 의원이 제가 볼 때 정청래 의원이 지금 살아남았고 윤호중 의원 그 진짜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체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빨리 시킨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만큼 변화가 빠르게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민주당도 국회의원들 중에 제가 밤에 할 일이 없어서 세봤는데요. 31명이 법조인 법조인이 출신입니다. 많죠. 그래요? 6분의 1. 31명이 법조인. 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선이 많아도 돼요. 다선이 많아도 되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일도 안 해요. 그러면서 다선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그 대선이 아니라 민주당 그 전당대회. 예. 대선이 전초전. 벌써 사기로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럼요. 대선 총선 이번 전당대회가 다 엮여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그 대표가 되는 사람이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총선에서 치면 대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우위가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른바 겉절이들이 좀 단일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어렵다고 보고요. 당내 선거에서 단일화하는 건 상당히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아니 단일화 해도 못 이기는데 뭐하러 단일화하겠어요. 네. 지금 재밌는 게
여론조사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몇 개가 나왔는데 5명 후보일 때는 이재명 후보가 30%대 후반으로 1위를 했거든요. 그때 민주당 지지층은 한 60%대 중반으로 지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등록하고 나서 8명의 대상으로 했더니 이재명 후보 지지가 더 올라가 이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나와서 등록한 사람들이 당대표를 시켜봐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몰리고 있는 거고 네.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지금 74%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대명이 그야말로 진짜 이제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 속에서 무슨 선제적인 단일화를 하자 이런 주장은 별로 이렇게 아니 당신과는 괴리된 발언이다. 그거 하겠다는 사람들이 뭐 강훈식도 있고 네. 저기 강병원도 있고 그 박용진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게 네, 네. 이른바 79 세대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 79면은 그 86보다는 좀 젊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구태의연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당대표 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 영향이 아주 당대표라는 것도 야당 대표고 170석의 당대표는 국가 지도자급이에요. 예. 과연 저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근본 회의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지금 비대위원장 하고 있는 우상호 의원이든 뭐 이인영, 전해철 또 누구지 홍영표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은 그나마 좀 관심도가 있었을 텐데 지금 너무 이 원사이드한 게임이다 보니까 국민적인 관심도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또 이재명 디스하고 나섰는데 도리어 이재명이 더 그 당대표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몰락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고 이미 이제 프레지던시 대통령 다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바닥을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초등학생들이 놀린다고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초등학생도 놀려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대통령 지지율 30% 될 때 문제가 뭐냐. 공직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공직사회가 말을 안 듣고 복지부동한다. 지금 경찰이 그러고 있는 그런 게 거죠. 일종의 한 단면이 아닐까. 아니 그렇죠, 뭐 그렇죠. 경찰은 대의명분 대의명분 갖고 지금 있어요, 거기는. 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이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한 뭐 50%가 넘고 그래서 이 정권은 5년 이상 가겠구나. 5년 이상은 아니고 5년 가겠구나. 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그렇게 못할 걸? 그렇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차기로 간다는 거예요. 현직으로 집중을 안 해주고 차기로 눈이 돌아간다. 지금 벌써 그 김용민 PD님도 금방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차기 대선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잠시 헛소리한 거였는데. 아니, 무의식 중에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 헛소리를 마치 굉장히 이걸 갖다 아름답게 잘 포장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서경석, 이윤석 생각나요. 그렇게 기쁜 듯이.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의 시선이 이미 지금 한동훈으로 몰리는 것도 다 지금 현 정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에서는 누구냐 1600만 표를 받은 이재명의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가 될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른바 이재명 디스하는 인간들은 지금 이재명을 디스하는 그 이유가 그 민주당을 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은 실상은 이재명이 잘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음 총선 때는 또 이재명에게 주도권이 넘어가 버리면 공천 주도권이 넘어가면은 자기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이 잘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그렇게 행사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얘기는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 너희들 저기 그 지분을 보장해 줄게 이 차원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네. 모든 공천권을 그야말로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당원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컷오프 없이 네. 그냥 임의로 지도부가 아무개는 자르고 아무개는 붙이고 이게 아니라 당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물론 그거에 대한 이제 안을 준비를 하겠죠. 아직 네. 이제 구체안은 안 나왔지만. 근데 그 당원들에게 네. 그렇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렇죠. 다음에도 정치를 계속
할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저렇게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것도 있고 네. 준비가 안 돼서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수도 그래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특히 이제 뭐 재선이잖아요. 네. 재선이니까 웬만해서는 이렇게 흔히 하는 혁신 대상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아니, 싶어요. 선배님, 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박용진은 왜 그래요, 도대체? 박용진의 심리를 알 수가 없어. 반정치죠, 반정치. 반정치?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욕해서 스스로 뜨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언론에 주목받는 방법에 중독돼 있어요. 아, 언론 중독자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뭐, 언론에 저는 중독돼 있어도 좋다고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뜻과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화를 시키고, 그걸 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정파라든가 의미 있게 그걸 가지고 당을 바꿔야 돼요. 근데 바꾸지 않잖아요. 말만 하잖아요. 그 박용진이가 만약에 그 당대표가 된다면은 박용진 혼자예요. 혼자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진중권이에요. 진중권. 진중권 하는 이야기 낱개로 뜯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근데 그거 다 그 세상 이야기가 불평불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면 박용진하고 박지원하고 동지적 관계를 해도 되겠어요. 정치가 많이 비슷합니다. 아니 뭐 박지원이 그 정도 박지원은 끝까지 그 정도급은 아니고 너무 띄워주면 안 돼요. 그냥 저기 예. 이제 아니, 안심 밖으로 사라질 것 같아요. 싸가지가. 뭐 그 싸가지가. 예. 네. 제가 뭐 그분의 싸가지에 대해서 논할 것까지는 없는데. 네. 싸가지로 봐서는 뭐 둘이 뭐 그냥. 그러니까 지금 97세대가 사실 미국의 클린턴이나 오바마 같은 그런 메시지를 냈다면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지금 완전히 그 기득권 세력들한테 이쁨 받을 말만 그렇죠. 골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안 되는 거죠. 오바마나 이제 클린턴 이야기 하시는 거 같은데 그 클린턴이 아칸소 주지사로 이제 아칸소의 얼뜨기 촌뜨기라 그러잖아요. DLC라고 해서 전국 민주 지도자 회의라고 전국 조직을 만듭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요. 민주당의 세대 교체를 위해 가지고. 물론 우리는 이제 클린턴을 잘 알아야 되는 게 클린턴은 중도입니다, 중도.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중도파고 흔히 하는 말은 금융자본 쪽이었고 유대계 금융자본하고 손을 잡거든요. 네네. 물론 뭐 나중에는 이제 오바마 같은 IT 자본하고 또 손을 잡습니다. 그런 일들을 합니다만은 이게 중도든 보수든 당내에서 진보든 간에 자기 생각이 분명하면 그것을 가지고 동지들을 규합하고 그것으로 당을 장악하는 게 이게 당의 기본 방식이에요. 그렇지. 근데 계속 뭐 이 온갖 곳에 좌로 쐈다, 우로 쐈다, 뒤로 쐈다, 옆으로 쐈다 마구 난사하는 걸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 불평불만의 발로예요. 그 클린턴은 주지사를 굉장히 유능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바마 같은 경우는 그 DLC라는 데서 진짜 그 잠깐 막간 연설을 잠깐 맡긴 사람인데 거기서 뜬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금 97세대도 자기의 어떤 그거를 목소리를 만들고 아니면 진짜 이준석처럼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이준석보다도 못해요. 듣든가 그것도 안 되고 오늘도 보니까 임종석 저는 자꾸 이분은 왜 나오는지 강훈식을 이 문재인 정부 말기 총리로 천거했었다 이런 말은요 강훈식 의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진짜 뭐.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좀 컷오프 통과시키려고 이 이야기를 갑자기 지금 꺼내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강훈식은 왜 이렇게 X86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왜냐면 거의 운동권의 오랜 막내에서 친해요. 뭐 친해서 워낙 그런 건데. 저기 스킨십이 좋아요. 강훈식 의원이. 86의 막내일 뿐이지 뭐 97의 뭐 새로운 깃발이라고 보긴 어렵네요. 예. 그렇죠. 이준석이 하는 게 맞아요. 물론 갈라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치 전략적 의미가 있지만은 뭐 가치에서는 좋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흔히 하는 말 이거 하방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방에서 전국을 돌고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오바마 이야기했는데 오바마 이야기할 때 아메리칸 스픽스를 이야기해요. 전국 돌면서 토론하고 다녀요. 그렇지. 토론하고 다니면서 거기서 자기 세력을 모아요. 이준석이 그 비슷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도 그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방송이라도 나와서 얘기하든가 나오는 사람만 맨날 나오지 말고 좀 안 나온 사람들도 나와서 이거는 이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기 때문에 방송과 그다음에 이렇게 미디어와 그다음에 이 직접 그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걸 키워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최고위원 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기야말로 지금 난타전 그룹인데 진짜 모르겠어요. 거기는. 아니 그 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현재 판세를 좀 조사를 할 수도 없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8명인가를 잘라내야 돼.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거기가 완전 중앙위원 컷오프잖아요. 100%.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위원들도 이제 그 1인 2표죠, 지금. 383명이니까 표수도 작아. 예? 표수도 작다고 한 곱하기 700여 표. 2하면은 네. 얼마입니까? 700여 표. 766표네요. 800여 표 안쪽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지금 40표, 30, 40표 얻으면은 이제 컷오프 통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일단 정청래, 박찬대, 예, 고민정, 송갑석, 다시 한번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서영교. 송갑석, 고민정. 고민정. 그럼 벌써 5이야. 요 5명은 통과할 것 같아요. 그래요. 나머지 3명은 누가 될지 모르겠다. 장경태, 장경태 뭐 이제 박영훈 뭐 대학생 장경태.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통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윤영찬. 윤영찬이 간당간당할 거라고 봐요. 아 윤영찬하고 송갑석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 PD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늘 우리 국민들께도 말씀드리는 게 50번하고 100번 다릅니다. 민주당이 잘못하는 게 많지만은 국민의힘하고는 완전 본질적으로 다른 정당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차악의 선택으로, 때로는 차선의 선택으로 참 민주당 찍어주십사 이 말 하는 게 참 늘 죄송합니다만 잘하지 못해서 그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당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박으로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만은 쳐내야 된다라고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 가능하면 소수파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전략적으로. 이수진도 있어요. 이수진. 오늘 이수진. 네. 동작이 지역구. 동작 그분도 들어올 수 있을지 말지 간당간당한 정도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여자가 3명이 유력 주자가 지금 3명 있어요. 여성이. 그러니까 여기가 다 들어오느냐 일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나머지 좌석이 시트가 배정이 되는 구조예요. 지금. 정청래는 1석은 거기는 확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3명이 들어오냐 뭐 4명이 들어오냐 2명이 들어오냐 이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 시트가 배정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좀 조직세가 있는 사람이 이제 송갑석이나 이제 윤영찬이나 장경태도 인지도는 꽤 있으니까 근데 중앙위원 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철험회에서 이제 철험회에서 철험회가 근데 몇 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수진, 네네. 양이원영 나왔기 양이원영도 때문에 있고. 좀 분산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기 누구야 여성분 삼선 서영교도 들어올 수 있다니까 서영교. 여성 의원들하고 네. 정세균계 표 이렇게 해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성 의원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실력 있는 의원들, 그러니까 좀 파워 여성들이 많이 지금 후보군에 나오셔가지고 여성 리더들이 많이 들어가면 또 기대해 볼 만하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럼 일단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고민정, 송갑석 요 정도는 일단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몇 명이 돼요? 8명이죠. 8명 아니 네. 몇 명이 9명이 커팅돼야 되나? 5명이. 5명? 5명이 5명 최고위원. 최고위원. 네. 근데 본선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본선 들어가면은 당원들의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완전히 예를 들자면 이제 판도가 철험회 바뀌죠. 출신들 이런 사람들 유리할 수 있죠. 네. 또 권리당원이 워낙 많으니까 네. 거기는 완전히 판도가 다른 곳이어서 아 그러면은 컷오프는 몇 명 되는 거예요? 컷오프가 8명, 8명. 네. 지금 몇 명이 나왔죠? 17명. 17명. 아 그래요. 9명이 컷오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8명이 후보로 들어오는 거니까 9명이 그렇죠. 들어오나? 하여간 그래요. 한두 명 차이인데 8명 컷오프 시켜야 돼요. 일단 기본. 이 정치는 사실은 아무나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좀 아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문이 아무나에게 열려 있다는 얘기지 아무나 못해. 얼마나 이게 높은데요, 그 문턱이.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한 주 동안에 정치 이슈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전망도 했는데 이제 7월이 지납니다. 8월인데 8월 28일 네네네. 민주당은 이제 뭐 전당대회로 해가지고 아마 아주 불꽃 튀기는 8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결과를 8월 중에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든지 기소를 하려고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민주당 당원 80조에 네. 기소가 된 경우에 그 자동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가 됩니다. 회부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야당이 됐기 때문에 네. 융통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뭐 파렴치 범죄라든가 네. 또 성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시하지만은 이 정권의 이 정치 보복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들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좀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80조 3항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근데 왜 8월에 발표를 합니까? 전당대회를 앞에 왜 두고. 남의 잔치집에 재를 뿌려요. 재를 뿌려요. 왜? 너무 의도적이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저쪽에 그게 또 이제- 이재명을 두고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탈당을 권유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뭐 서론이나 박용진 같은 경우 또 이걸 쟁점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지금. 그 아니, 근데 당에 저도 가서 어제 조사해봤더니 그것 들어봤는데 때문에. 그 상임 고문들도 중앙위원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뭐 서른 의원을 많이 찍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강훈식은 들어올 것 같아요. 강훈식은 들어올 것 같다는 게 컷오프에? 충청권표하고 이 486 표들을 받아서 강훈식 의원은 들어올 것 같은데요. 박용진 의원은 여론조사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당원과 무당파층으로 한정시켜 버리면은 이재명 후보가 한 60에서 한 65% 갈 겁니다. 그럼 나머지 가지고 이제 잘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앙위원표로 환산했을 때 크게 많지 않을 거예요. 컷오프 될 수도 있다. 네, 박용진이. 네. 그럼 오늘 임종석 의원 말 때문에 강훈식 떨어질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중앙위원은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당내에서도 늘 싸우는 것이고 당 외에서도 늘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의미 있는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참 두 분께 죄송합니다만은 박용진 의원이나 서른 의원은 별로 의미가 없으신 분 같아요. 네. 서로는 왜 나왔을까? 뭐 누가 시켜서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만은. 네. 누가 시킨다고 나설 사람이 그래서 아니지. 그 사람은 사실 이낙연 씨가 대통령 되면은 당대표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나이가 많으세요. 53년생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어떻게든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혈안이 돼 있는 분입니다. 생명 연장의 꿈은 의료계로. 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 사형 언도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진짜 그 내란 음모 사건으로. 근데 지금 저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세월의 무상함이 그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요. 자, 정치 생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이야기로 왔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후보가 좀 선전하고 있다는 게 좋은 소식이죠. 네. 예. 점점 더 어대명으로 흐르고 있는데 정권이 이 상황에서 공작을 펼치면 또 게다가 인기가 없는 정권이 이런 식으로 민주당 그 전당대회에 재를 뿌리면은 역효과가 날 겁니다. 역풍이 일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들의 정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